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그가 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힌두 교도들이 왜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기시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에게 그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소를 도살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강의에 임했습니다. 마빈 해리스가 강의를 마칠 때쯤 학생들은 힌두 교도들이 왜 소를 잡아먹지 않는지, 왜 소를 도살하지 않는지, 소를 숭배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화인류학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였으며, 과거에 아주 원시적인 습성으로 치부하였던 학생들도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숭배 신앙이 인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음을 이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날 즈음에 마빈 해리스가 자신만만하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라는 말을 던졌을 때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그렇다면 유태인과 회교도들은 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마빈 해리스는 다시 이 회교도들과 유태인들이 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지에 대해서 1년에 걸친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검토, 심지어는 생화학적 분석, 즉 유전 형질 검색까지 마침으로써 아주 생화학적인, 인류학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다양한 방면에서 이 회교도와 유태인들의 돼지고기 금기 신앙에 대해서, 금기 미신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어떤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금기에 대한 설명을 자신만만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해리스의 강연을 다 들은 다음 또 한 명의 학자가 손을 들고, 그렇다면 남미 인디어들은 왜 사슴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마빈 해리스가 문화인류학에서 비록 문화인류학이라는 한 분야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인류의 풍습과 생활사를 연구한 끝에 결국은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행동, 인간의 어떤 문화는 그게 같은 지역, 같은 시기, 거의 비슷한 때에 비슷한 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미묘한 작은 변수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말하는 행동, 인간이 취하는 어떤 행동들은 어떤 한 가지의 잣대만으로서 설명되어지지 못하고 비슷한 행동 양식마저도 그것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각자의 배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의 개개의, 즉 개개인의 행동의 차이까지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상승하는 이유,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이유, 어떤 종목이 좋을 때는 그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들과 해석들이 쏟아지지만 단 한 번도 과거의 경험의 잣대가 현재의 잣대에 들어맞는 경우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험의 잣대로서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기술적 분석 혹은 시장 전망들은 얼마나 큰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모험인지, 21세기의 연금술을 향해 쫓는 인간들의 얼마나 허망한 탐욕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투자 심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투자자들의 비관주의라는 것이 가장 근본을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투자자들의 어떤 비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이 바로 심리적 의존도를 높인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변수라 하면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예상 가능한 변수라 하면 뭐 금리,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플레,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 그다음에 뭐 자기자본 이익률, 어떤 다양한 어떤 예상 변수들, 그 외에 어떤 기술적 지표, 어떤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보면 이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하더라는 경험칙, 이것이 바로 이 예상 가능한 변수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로 나타나고, 이러한 신뢰성의 결여가 결국은 우리가 명분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펀더멘털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각종 어떤 기술적 어떤 테크니컬한 지표를 이야기하고 말은 명분상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주식을 매매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도가 실제적으로 가장 크다는 사실을 투자자 스스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지수가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하락하는 것은 매도하려는 사람이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매 체결에 의해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것은 동일한 매수와 매도의 접점에서 부딪히는 동일의 계약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에서 뭐 12,000원이 되든 10,000원에서 8,000원이 되든 10,000원에서 8,000원이 되면 매도자가 늘어났다,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되면 매수자가 늘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10,000원에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세 예상자들이 초조해졌다. 즉 주가가 현재 내가 매수를 하면 10,000원일 때 빨리 10,000원에 신속하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 이 강세 예상자들의 낙관이 아닌 강세 예상자들이 더 오를까봐 현재 내가 산 매수 가격대 이하에서 살 수 없고 더 위에서 살까봐 두려워하는 이 초조감이 실제로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약세 예상자들이 지금 이 가격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즉 공포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한 발 앞서서 매도하려는 이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숫자와는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강세 예상자와 약세 예상자의 접점, 이것이 바로 현재의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코스톨라니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코스톨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스톨라니는 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 분석에 반한 매매는 하지 않는다. 즉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와 매도를 행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분석에 보여주는 방향성에 반대로 가는 매매를 하지는 않는다. 즉 내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결정하는 것, 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것,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투자 판단의 요인은 다른 변수 요인이지만 단 그러한 투자 판단을 내린 다음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보인다면 이 투자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떠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익 실현하려고 어떤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하려고 판단을 했는데 기술적 분석상 매수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일단 매도하고자 했던 의사를 무효로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현인들에 속하는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세 예상자, 약세 예상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강세 예상자, 즉 우리가 투자 심리 측면에서 강세 예상자들의 초조가 약세 예상자들의 불안을 이겨냈을 때, 불안을, 공포를 극복했을 때 시장은 이 초조감과 공포의 균형추, 즉 이 지렛대 속에서 이 강세 예상자들의 초조와 약세 예상자들의 공포 사이의 힘의 균형, 이 힘의 기울기가 바로 시장에서 각도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투자 심리, 이것이 바로 각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으로 다시 미뤄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 혹은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수도 없이 시장에 많이 등장해 있지만 이것을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앞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린 어떤 추상적이고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광의의 어떤 개념적 혹은 철학적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러한 얘기들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응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광의의 추상적인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강론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결국 대중심리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심리학의 이 주가와 밀접한 심리학의 근본 이론의 기본적인 최소한 껍데기 정도는 한번 맛을 보고 넘어가야만이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지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각,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는, 저는 사실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인지에 대한 지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현재 지각, 인지 부조화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사례를 다시 들으면 앙드레 토스콜라니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스탈라니의 달걀에서 당신이 말은 쉬운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 논리로 보아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럴듯한 그림 하나 그리면 이게 도대체 이러한 어떤 심리삼각형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럼 당신 말대로 동행국면이라는 이 국면을 어떻게 알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던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잣대는 뭐냐, 당신이 주장하는 주식 투자의 투자 심리학은 도대체 실체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이것을 매매하는 어떤 기술적 잣대라는 것은 있느냐, 이거 유령 아니냐, 이러한 어떤 개념적 이런 이야기들이야 얼마든지 말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역공을 했을 때, 이분이 다시 황당한 대답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황당한 대답은 뭐냐면,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즉 투자 심리에 근거해서 직관, 이성, 경험, 이 세 가지, 즉 많은 경험을 통해서 냉철한 이성으로
예리한 직관을 가짐으로써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양한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주식 투자의 경험일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일 수 있고 독서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일 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이 합리적인 이성이 바로 날카롭고 예리한 직관을 길러주고 이 직관이 이 달걀에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알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계속 무언가 있을 듯 하다가 철학적인 이야기, 무언가 있을 듯 하다가 개념적인 이야기, 결국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영양가 없는 어떤 그런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비 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심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느끼는 지각,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현재 시장이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아니다, 현재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이 지각의 실체는 뭔가? 이것은 바로 다양한 자극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요인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떤 자극들, 나한테 주어지는 자극, 주식시장의 자극이라면 갑자기 연봉이 하나 들어질 수 있고 갑자기 나쁜 뉴스가 하나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 뭐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었다, 혹은 현재 고객 수탁고가 어떻게 되었다, 투신사 펀드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어떤 자극적 요인, 소위 말하는 감각의 요인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감각을 가공해서 내가 이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결론, 이것으로 가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느낌, 바로 이것이 지각인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양한 어떤 감각적인 요인들을, 즉 자극 요인들을 플러스 해서 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몇 점이니까 지각은 우리는 좋은 쪽으로 지각한다, 나쁜 쪽으로 지각한다,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역의 이야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근대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변수 요인들의 총합이 그것이 바로 전체가 아니고 이 전체를 하나하나 쪼개면 부분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합하면 전체가 아니다.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러한 막대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한 상, 두 상, 세 상의 젓가락과 한 개의 따로 떨어진 젓가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본능적으로 보았을 때 한 상, 두 상, 세 상과 하나로 바라보는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끝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구부려서 끝을 구부리게 되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상, 두 상, 세 상의 네모와 한 개의 그냥 구부러진 막대기,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 요인, 즉 감각적 자극 요인을 총화하려는 습성이 있다. 즉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고 묶고 논리적으로 유추해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룹화하려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떨어져서 놓고 본다면 이것은 그저 구부러진 막대기 2개, 한 상, 이렇게 한 개만 놓으면 구부러진 막대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정리를 해놓으면 그저 위가 뚫린 네모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기본적인 이 사물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이 속성을 나는 가공을 해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뭐 등가성의 원리라는 측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 도화지에 핸드폰을 그림을 그리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이런 도화지를 하나 주면 이런 핸드폰의 사이즈를 그리게 되고 이것을 만약에 앞에 두고 묘사를 한다면 핸드폰을 앞에 두고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 이런 창, 그 다음에 뭐 로고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상세하게 그려내겠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요 앞에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두고 핸드폰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핸드폰을 5m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는 것이나 핸드폰을 10m 앞에 두고 그것을 핸드폰을 그리는 것이나 이 도화지에 그려지는 핸드폰의 사이즈는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핸드폰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앞에 있을 때 핸드폰은 어른과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고 2m를 띄우면 좀 더 작은 핸드폰, 만약에 10m를 띄우면 이렇게 작은 핸드폰, 아주 멀리 핸드폰을 두면 이 도화지의 아이는 이런 점을 찍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따라진 지각의 변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지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핸드폰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크기는 이러해야 된다. 즉 핸드폰의 모양은 이렇고 핸드폰의 크기는 이렇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경험칙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눈에 어떤 감각적 요인, 자극의 요인으로서 다른 변수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내가 판정하려는 눈은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어떤 주식이 하락시장을 보이고 있고 다시 반등을 보이려는 어떤 국면에 놓여 있다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차트를 현재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러한 어떤 차트를 보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반등의 요인이 강하다. 즉 매수의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인간이 매수 욕구를 느끼는 것은 현재 이 상황에 주어진 변수, 과거에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가 폭락했다가 뭐 어떻게 새로운 재료가 생겨서 반등했다. 혹은 과거에 뭐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였던 주가가 금리 인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다 틀리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작용하는 변수도 틀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서 조정 국면에서 반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변수 요인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정관념적 어떤 고정된 이 지각은 이것을 똑같은 눈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냉정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유연성이 결여된 어떤 고정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지각의 맹점 중에 또 하나를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 이것은 시신경이 파괴된 완벽한 맹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뭐 각막에 어떤 뭐 백내장이 끼어서 선천성 뭐 시야가 보일 수 없었는데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하던 수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 맹인이 어느 나이 들어서 우리가 기한을 했다고 가정하죠. 눈을 떴습니다. 이 맹인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죠.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인지하는데 촉각으로서 이 사물을 인지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다, 네모다, 마름모다, 시계다, 뭐 구슬이다, 밥그릇이다, 숟가락이다를 손으로 만져보고 아 이것은 어떤 것이다, 아 이것은 삼각형이다 이런 것이구나, 아 또 원추라는 것은 이렇게 둥그런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맹인들은 자기가 촉감으로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만져보면 이것은 시계다. 심지어는 아주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손을 잡아보면 이것이 누구의 손이다. 얼굴 코만 만져보면 이것은 누구의 코고, 손을 얼굴로 이렇게 만져보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촉각이 많이 뛰어나서 내가 일생을 쭉 만져왔던 이 맹인이 수술을 통해서 눈을 딱 떠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물을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직전까지 만져만 봐도 시계인 것을 알던 사람이 눈을 뜨면 눈앞에 시계를 줘도 시계라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삼각형이라는 그런 모양새를 줘도 이 눈으로 보고 이것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원뿔이라는 마름모를 계속 만지면 마름모는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것을 눈으로 충분히 촉각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던 사람이 눈을 떠버리면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또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자가 요렇게 생긴 것을 네모라 하고, 요렇게 생긴 것을 네모라 하고, 요런 것을 우리가 지우개라 한다, 요렇게 생긴 것을 시계라 하고, 요것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줘야 새로운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이 사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맹인이 과거의 촉각으로 충분히 모양을 알고 있었던 이러한 지식들이 지혜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을 들고 샀는데 손실이 났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나폴레옹 펀드 운영자가 잘한다, 예를 들어 S 무슨 펀드가 잘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을 익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분명히 자기 스스로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겼고, 과거에 이 펀드에 간접 펀드에 맡겨놓고 있을 때 주가를 보던 눈보다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뛰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본능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라는 기준점은 실제로 이쪽이 더 나빠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펀드에 간접 상품을 넣어두고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를 기대하면서 계속 내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던 내 눈의 내 방식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으로 좀 더 좋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이 과거의 방식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보는 눈이 나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각의 문제에 있어서 심리학적 문제와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이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난 또 무언가에 역시 기술적 분석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기서 다시 눈꺼풀을 벗기고 한 번 더 새로운 눈을 떴다면 이 과거의 어떤 경험칙들은 다시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지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지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임수에 잘 당하기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초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도 효과라고 부르죠. 이 초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신 효과, 즉 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의 리포트를 읽는 눈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태양이 내리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서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담소를 하면서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또 나와서 옷가게에 가서 청바지를 하나 산 다음 옷가게 매장 여직원과 몇 가지의 농담을 하고 쇼핑백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해가 질 무렵에 어두운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석양을 즐기면서 명상에 잠겨 있다가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떤 청년이 떼약볕이 내려쬐는, 즉 태양이 내려쬐는 떼약볕이 내려쬐는 환경 속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카페를 가서 주스를 마시고 그것도 친구와 함께 그 다음에 옷가게를 들러서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어두운 방에 혼자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굶고 늦게 포도주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맥주를 한잔하고.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잘라서 앞에 부분만을 들려주면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이 사람은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액티비티가 뛰어난 아주 유쾌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의 이야기만 들려주면 어떤 청년이 어두운 방에서 해질녘에 혼자 앉아서 창가에 석양이 지는데 혼자서 귀를 막고 음악을 듣다가 저녁까지 굶고 맥주 한잔 먹고 잤다. 굉장히 음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단히 내성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게 부정적인 의견이죠. 그러면 뒤에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 앞에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일 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한꺼번에 들려드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의 의견의 약 80% 이상은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 사람은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야기의 앞에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 사람에 대한 편견, 즉 고정관념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이 편견이 뒤에 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압도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상, 이것을 바로 초두효과, 즉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초두효과의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방해과제를 브라킹 서브젝트, 즉 방해과제, 즉 여기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어 봅니다. 이야기를 젊은이가 떼약볕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옷가게 여직원과 담소를 하고 돌아오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떼약볕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에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었던 이 긍정적인 초두 효과는 전부 상쇄가 되고 이 방해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뒷이야기에 편견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바로 최신 효과라고 부른다. 즉 앞에 과거의 이야기와 근래의 이야기, 앞과 뒤 중에서 대부분의 인간의 편견은 앞의 이야기로서 뒤의 이야기의 편견을 가두게 마련인데 앞과 뒤의 이야기를 중간에 올라가는 장벽을 쌓으면, 즉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고 여기가 들어가면 이 뒤의 이야기에 편견을 가지게 되고 앞에 긍정적인 모습을 무시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최신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삼성전자 리포트를 우리가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공급 과잉에 빠져 있고 향후 대만의 어떤 여러 가지 생산의 양의 증대 혹은 하이닉스의 밀어내기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결산을 앞둔 덤핑 등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는 가을에 예상되던 PC 교체 수요와 전통적인 어떤 PC의 어떤 호황기가 이번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러한 반도체 자체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라든지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 외의 각종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비중이 실제로 30%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삼성전자의 수익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향후의 어떤 주가는 이러한 어떤 후발적인 멀티미디어 쪽의 매출액이 얼마나 상세해 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운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랬을 때 이 리포트를 본 투자자들은 거의 90% 이상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초두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 근래에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느냐 하면 실제로 이와 비슷한 다른 정보사 리포트 요지는 비슷한데 여기에 방해과제가 삽입이 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투자 지연으로 향후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운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세계 PC 시장, DRAM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리포트가 갑자기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방해과제 삽입에 의한 최신 효과 이것이 바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에게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릴린 monroe라든지 그 외 각종 젊은 여배우들 미국의 아주 맥라이언 이런 젊은 여배우들을 사진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모나리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로 추정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엘리자베스 테일러, 파라 포셋, 그 외에 브리지트 바르도 이런 오래된 소위 말하는 퇴물 여배우들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모나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모나리자의 나이는 얼마로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나이에 대한 답변은 똑같은 그룹에서 이 답변은 나이 차이가 무려 15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지각에 있어서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변수 요인들에 따라서 인간의 지각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지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볼 때 단순히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만 들 수 있는가? 또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판단의 지각의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알러지가 있었다.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없던 기침이 갑자기 재채기가 계속 났는데 재채기를 막 하면서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와봤는데 갑자기 밖에 우리 집에는 피어있지 않는 어떤 꽃이
예를 들어서 개나리라고 하죠. 뭐 개나리에 알러지는 없습니다만은 자,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혹시 개나리가 기침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인간은 이렇게 추론을 하죠. 그러면 인간은 이것을 이 추론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즉 꽃가루, 즉 이 개나리의 꽃가루가 민들레라고 하죠. 민들레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니까 이 민들레의 꽃가루가 기침을 유발하는 알레르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 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기침이 멈춘 다음에 갑자기 또 민들레가 있는 데 가서 코를 딱 대보면 또 기침이 팍 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반복성, 즉 반복에 의한 학습으로 인해서 지각을 하게 되죠. 즉 나는 민들레만 닿으면 기침을 한다. 이러한 어떤 반복성에 의한 지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나가 어느 날 봄이 되니까 기침을 했어요. 여름에 여기 아무리 약 먹어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낫지도 않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기침이 안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의를 찾아다니고 종합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몰랐던 거니 겨울 지납니다. 또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또 봄이 되니까 기침이 납니다. 이러한 어떤 사건의 반복에 의해서 나는 다시 한번 이거는 항상성이죠. 항상 봄만 되면 나는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라는 추론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동의인데 동의는 무엇이냐면 그냥 어느 날 기침이 났습니다. 근데 깨름직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혹시 알레르기 아닌가 깨름직한데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가 참 당신 같은 환자가 하루에 20명은 더 옵니다. 요즘 봄에 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이런 재채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환자가 하루에 한 20명도 더 되네요. 오늘이 벌써 몇 명째인지 몰라. 이런 말을 한 마디 딱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이 기침은 꽃가루 알러지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떠한 것에 가장 확신을 둘 것 같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어리석게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두 번째 큰 확신,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이 의사 무심코 던진 한마디 20일 전에 오늘 이런 환자가 20명째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실제로 이 사람이 알러지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알러지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코멘터리, 즉 우리가 리포터, 전문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실은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번, 2번 이것이 원래 주 메이저가 되고 3번은 오히려 컨퍼메이션, 즉 나중에 한번 동의를 구하는 것을 지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심리적 비관주의 때문에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을 비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소신과 철학, 내 경험에서 나온 직관, 이러한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제1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머지 리포트를 읽을 때 이 리포트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투자 심리적 변수 요인들, 혹시 여기서 내가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잘못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냉정한 눈, 이러한 것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학적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점술, 복술이라고 말하는 어떤 행위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조상을 따라가 보면 그 이면에는 주역이 자리하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주 오랜 중국 고대 사회의 전설 속에 신농시, 복희시, 연산시라는 중국의 원래 5황 2제의 조상들 중에
신농시, 연상시, 복희시가 각각 연산역, 기장역들 만들어내어서 그 복희시가 만들어낸 역을 주나라 때 문왕이 해석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주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산역과 기장역은 전해지지 않고 주나라 문왕이 해석을 단 주역만이 현재 어떤 역서의 가장 원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심지어 이 주역은 공자께서도 가죽으로 된 책갈피가, 즉 책을 묶은 가죽끈이 7번이나 닳아서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탐독을 하셨고, 또 이 주역에 직접 설명과 서문을 다루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요즘 주식시장이 혹은 어떤 사회가 혼란 속에서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점술과 복술 혹은 이런 어떤 무속적인 어떤 영향들에 기대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에서조차 이제 음양파동을 주장하는 이론가가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주역의 이론을 빗대는, 혹은 심지어는 기문둔갑까지도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조차 모르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와 이론까지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아주 도도한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이러한 어떤 이론가들을 초대해서 오히려 강연을 들을 정도로 스스로도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국면인가 봅니다. 이러한 시점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모 점집에는 주식시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지금 펀드를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소문이, 그것이 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점성학적인 부분들, 혹은 어떤 역학적인, 혹은 여러 가지 복술적인 측면들, 심지어는 부적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투자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점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저 세상이 시끄러우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마치 정통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나서서 그것이 혹세무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고 우리 과거의 역사였다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이러한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목소리들에 점점 신뢰성이 실리고 시장의 호기심과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혼돈의 세월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점일수록 자기만의 소신과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더라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떠한 점술적, 복술적 혹은 다양한 방식의 우리가 감히 일상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눈을 감고 귀를 가리고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천천히 행동하면서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점술과 복술, 기문둔갑, 이런 음양오행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마음속에는 실제 이렇게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점술과 복술적의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권 리포트나 신뢰할 만한 어떤 의견들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신뢰성을 저버리기 쉬운, 오히려 점술과 복술에 가까운 무모한 예측들과 무모한 목표가 선정, 무모한 매수 매도 의견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는 이러한 어떤 제야 혹은 아웃사이더 비제도권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도 한탕주의 혹은 소영웅주의가 판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옥과 석을 가려내고 정말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지를 가리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어떠한 것이 진실된 목소리인지, 어떠한 것이 가식의 목소리인지를 잘 골라내고 귀를 기울여서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그건 역시도 나만의 투자와 나만의 소신, 나만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하나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종은